그래서 이러한 초창기에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을 오늘날 좌파 정당, 특히 원내 정당과 최상급 노조, 총연맹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나 보자는 거죠. 마르크스가 제기한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원리는 이제 자연 발생적인 노동자 운동과 그 의식적인 사회주의 운동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레닌에 따르면 사회주의 정당은 노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노동자 대중을 혁명운동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위정당을 일반화한다면은 스탈린주의의 관료주의 정당, 엘리트 정당, 과도 정당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로자는 바로 이런 부분, 이러한 레닌의 권위적 지도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치적 지도를 강조했다. 그람시 역시 당과 노조의 쌍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정당의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적 지도, 그러니까 정당이 노동조합보다 우위는 우위인데 조직적 지도, 명령력 지도가 아니라 민주적 지도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소통해야 된다. 노동자 정당의 의식적 지도와 노동자 대중의 자생성 사이의 균형, 변집법적인 통일, 규율과 자발성에 조화되어야 된다. 그 당의 지도적 역할은 해당 국가의 일반적 조건에 따라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러시아 시기에는 짜르의 그 탄압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정당, 전위 정당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서유럽에 있어 대중 정당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서유럽에 있어서는 그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훨씬 더 규모가 컸다.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당이 노조를 러시아처럼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유럽의 경우 공산당이 이제 그 개량화 경향이 강한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인정하되 정치적 지도를 형성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의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그 노동조합에 대한 우위가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서유럽의 경우에는 저희 총연맹 노동조합은 국가랑 항상 타협하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그거를 견제를 해야 된다. 견제를 하면서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해야 된다. 특히 서유럽은 독점자본주의다. 독점자본주의 노동조합은 국가 권력과 협상하면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 모델이 그렇죠. 타협 모델. 그래서 개량주의 노동조합은 국가를 독점자본으로 떼어내어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서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조합과 국가, 독점자본 3자가 관계를 맺는데 독점자본과 개량주의 노동조합은 국가 영향력을 자기네들 영향력으로 땡기려고 서로 경쟁한다. 이러한 노선은 제국주의 초과 이윤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를 챙기려는 노동 귀족과 노동 관리의 사회적 위치와 일치한다. 서구의 그 노동조합은 타락했다는 거죠. 제국주의에 동조한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제국주의에 동조했죠. 제국주의 전쟁에 동의했죠. 그 당과 노조가 대의구규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조직 형식과 무관하게 당은 노동계급의 전위로서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노동운동 전 분야에 행사해야 된다. 당과 노조가 대의구규를 공유하면 안 되죠. 별도의 조직으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조직적 지도가 아니라 조직은 다르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정치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당이 노동조합의 전술을 비판하고 선전선동과 정치적 지도를 갖지만 이러한 것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판과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의 방침을 노동조합에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노동조합이 당에 조직적으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선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자본주의 국가에선 할 수 있는 건 결국 정치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원이 노동조합의 활동가가 돼서, 즉 당원이 노동조합의 간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치 활동으로서 실천으로서 그 역할을 할 때 공산당은 그 정치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력이 관철되는 게 공산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자 노동조합인, 당원이자 노동조합인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 안에서 지도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당의 지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조합 내의 공산당 당원은 당과 노조의 사이를 중개해 주는 사람이죠. 당과 노조의 입장이 같으면 모르는데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당원인데 당의 결정을 노조에 관철해야 하는데 노조 회의 체계에서 부결당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둘 중에 하나, 그 충돌, 당과 노조의 충돌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물러난다. 왜냐하면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따라야죠. 노조보다는 당이 더 정치적으로 높은 수준이니까 당의 결정을 따라야 되니까, 또 한편 노조의 결정을 따라야 되니까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그 책임있는 지위를 벗어난다. 그래서 당과 노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노조의 공식 회의에서 당의 결정이 부결되었는데 그거를 비공식적으로 계속 관철하려는 한다면 노조가 분열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당과 노조는 몇 가지 관점을 보시죠. 양 조직은 대표성. 이 대표성이라는 것은 당과 노조가 노동계급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주성, 양자가 상호 독립성, 상호 조직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이라는 것은 양자의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표성의 경합으로 인한 긴장적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대표성의 경합. 노동조합과 당은 모두 노동계급을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노동계급과 일치되는 건 아니죠. 대표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역시 일치되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복수의 노동조합과 복수의 정당이 있을 경우는 특정한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자 정당이 노동계급의 일부만을 대표할 뿐이다. 자,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의 어떤 주로 경제적인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노동자 정당은 노동계급의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대표하는 대표의 성질이 다르다, 위상이 다르다. 두 조직이 모두 노동계급의 일부이죠. 그렇지만 당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더 선진적이고 적극적이다. 노동조합은 주로 이제 그 경제투쟁을 위해서 개별 자본과 대립하지만 당은 노동계급 전체 해방을 위해서 총자본이나 국가와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르면 당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대변한다. 그래서 당은 정치적 우위에 있다. 정치적 우위에 있는데 당과 노조가 어쨌든 간에 일반 노동계급을 대표하기 때문에 서로 긴장적 협력관계를 놓이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다. 왜? 당과 노조는 정치수쟁과 경제수쟁을 상호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긴장적 관계다. 왜? 당이 노조를 기계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면 노조가 반발하겠죠. 정치적으로만 지도를 해야 된다.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제. 봅시다. 서로 독자적 병존. 따로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의 역할은 임금체제 철폐, 즉 자본주의 타도가 아닌 개별 노동자의 이익보다 경제주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자기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기 때문에 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 토착민 노동자와 이주민 노동자 등 개별 노동조합들은 자기들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충돌될 수 있다. 마치 정규직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충돌하듯이.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단결시키기만 하는 거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조합을 단결시키는 가장 높은 수준은 당이다. 이러한 경제 추정에 주력하는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조직이지만 독자적인 혁명 주체는 아니다. 대중 조직들이 노동조합이 혁명 조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혁명가들의 조직체. 공산당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만 하고 당은 안 만들겠다는 입장은 잘못된 거다. 경제 투쟁만 한다는 거다. 조합과 당은 서로 차이점과 자주성을 존중하되 좀 공동행동으로 가는 거죠. 공동행동. 또한 이들은 모두 노동계급의 일부이지만 또 노동자는 전체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노동자, 중간계급, 부르주아 이렇게 다 섞여 있죠. 일부분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계급은 중간층인데 이 중간층을 획득해야 돼.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중간층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중간층을 획득하지 못하면 사회 다수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에서 불리하다. 당과 노조는 노동자의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헤게모니 획득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제투쟁은 그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 선체적 단계죠. 경제투쟁을 거쳐가지고 정치투쟁으로 발전한다. 경제투쟁은 부정하고 오로지 정치투쟁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되 이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노동조합과 당의 상호 자주성.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의 지도는 당이 노동조합을 지도하려면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되죠. 어떤 관계? 결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주도한 경우. 이제 다 그랬죠. 독일은 노동자 정당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시켰어요. 독일은 결성을 시켰어. 프랑스는 당과 노동조합이 별개로 가다가 나중에 당과 노조가 결합됩니다. 결합돼. 영국은 노동조합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노동조합이 우위인데 나중에 노동조합과 정당이 동등해지다가 서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면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사회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무도 관계도 없는 노동조합을 지도할 수가 없겠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특정한 상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당의 지도.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조를 지도하는 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의 지도는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한 정치적, 민주적 지도, 조직적 지도, 명령적 지도가 아니다. 즉 설득과 모범을 통한 실천적인 모범을 통해서 하는 선도적인 역할이다. 또한 양자는 민주집중제에 의한 강제적 조직적 지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집중제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다수결에 의한 강제적 방식이다. 민주집중제는 조직 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제인데 당과 노조는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집중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람시의 지적대로 노조와 당의 관계는 당원들이 노조 내에서 모범적인 활동, 선전선동을 함으로써 실현되는 이러한 정치적인 지도이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자주성과 통일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정당을 어떤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의 자주성, 통일성, 노동조합이 분열되면서까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조직적, 강제적 의미의 종속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자, 당이 여러 개인데 민주노총 같은 거죠. 민주노총 총연맹의 당의 총연맹은 하나야. 근데 당이 여러 개죠. 조합원은 여러 개. 이럴 때 노동조합이 어느 특정 정당만 배타적으로 지지하면 노동조합이 분열되겠죠. 그 당 안에 A라는 당원 말고 B라는 당원, C라는 당원이 있는데 A 당만 배타적으로 지지하면 노동조합의 단결이 분열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거나 연립정부에 참여하면은 노동조합은 국가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집권당인 노동자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국가 권력에 참여한 노동자 정당 역시 노동조합을 지도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면 자 사회주의 정책을 피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삼인주의 정책, 개량주의적인 정책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조합은 그 협력에 무조건 협력할 수가 없잖아요. 또 독일 3인당이 집권하니까 노동조합에게 임금 인상 투쟁 좀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계속 여러 번 하면서 양보를 얘기하면은 안 된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집권당과 긴장관계에 있다. 집권당과 긴장관계에 있다. 그런데 노동자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 처음에는 관계가 좋지만 갈수록 관계가 안 좋아진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정당은 삼인주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거나 연립정부로 참여하는 경우는 노동조합과 이 노동자 정당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그러한 집권한 정당은 삼인주의 정책,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지도할 수도 없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지도할 수 있는 힘은 권력은 가지게 되죠. 권력은 가지게 돼요. 근데 노동조합은 그 자체가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조합의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 말하는 지도, 배타적 지지나 지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진다. 당과 노동조합은 상호 활동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민주적 순기능이 상호 작동하도록 관료와 과도를 통제해야 됩니다. 당에도 관료가 존재하죠. 조합에도 관료가 존재해요. 그러면 당원과 관료들, 당원들이 관료를 견제해야 되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관료를 견제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당 자체가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견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자체가 당의 관료화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료화에 대한 투쟁, 민주주의 투쟁은 조직 내부의 투쟁도 있지만 조직 대 조직 간의 긴장관계도 있다. 그래서 당과 노조는 긴장적 협력관계,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인데 긴장관계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노동조합은 대중적 자발성을 발동하여 당의 관료와 과도를 순차적으로 순화시켜야 돼. 민주적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건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조와 당의 관료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중의 자발성을 억압할 수 있다. 관료들끼리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제국주의,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생기죠. 자, 하부 노동자 대중은 노동조합이 소수의 숙련공의 이해가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 이해를 대변하도록 자주적으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면은 반숙련공이 노동조합에 대거 들어왔어요. 노동조합의 다수는 반숙련공이야. 근데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여전히 숙련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의 지도부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소수 숙련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무조건 지도부만 믿으면 안 되고 자주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끝이 나는데요. 이 결론만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의 지도부가 정규직 중심일 때 노동조합 다수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중심의 그 노동운동을 하지 않도록 그걸 견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노동조합 지도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 대중이 활동 주체로서 자주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